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 열대야까지 잠을 설친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출근 채비를 하면 또 땀이 흐릅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이런 고초를 헤아린 건지 사원들에게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조직의 활력과 자율성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한 대기업은 점심시간을 지키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앞에서 달리기 선수처럼 직원들이 대기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국가대표만큼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겠죠. 반바지가 아니라 혁신기업의 가치와 문화가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전문가 모셔서 기업의 문화, 혁신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또 조선해운호 부실과 관련해 함께 책임론을 언급받으며 질타를 받는 산업은행. 이번엔 대우건설 사장 선임을 두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봅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이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 부실 위기를 수없이 여러 차례 보도해드리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과 구조, 또 경영 시스템이 있지만 잘못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이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책임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있을 텐데요. 대우건설 이전 사장의 임기가 14일 완료되고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데 신임 사장 선임 선출을 놓고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나 불발되고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우건설의 대주주 역시 산업은행인데요. 이 문제가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 혹은 이런 부분들은 외면한 채 오히려 여전한 그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우건설도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이 대우건설사 사장 선임 과정에서 두 차례나 선임이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낙하산 인사다, 또 전문성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태가 굉장히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네. 저희가 그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회사에 얼마나 큰 폐해를 입힐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바로 경험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그게 사실 진행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와중에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 경제계 전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고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전체 관점에서 굉장히 좀 그 암울한 현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었을 때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는지 지금 우리는 이 국가 예산과 공적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부실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된다. 그런데 또 산업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차 공모 당시 최종 후보 2명의 이 박영식 현 사장, 또 이훈복 전무, 이런 분들이 올라왔는데, 네네. 이 내부에서 자꾸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비리, 분식회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좀 내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리를 네. 막기 위해서 외부 후보를 보는 게 좋다. 뭐 논리상, 말상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사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어떤 개인적인 후보자의 그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새로운 CEO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추천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추천위원회 추천을 승인하게 된 이사회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투명성, 그런 것들이 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산업은행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 누군가를 밀어서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뭐 이제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까지 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혼란스럽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자꾸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재 기업이 처하고 있는 위기 또 정확히 당면한 혁신 과제와 목표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지금 이 후보 중에 한 명이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고문이었었습니다. 이 산업은행 측에서도 지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가장 이제 좀 걱정되는 바가 역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 연관성 부분이거든요. 네. 교수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노조에서는 이제 그분이,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건설사 임원이 더 큰 건설사 CEO를 맡는 사례가 없다. 네.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그 어떤 동일한 산업으로부터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꼭 CEO로 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회사가 발전한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보다 본질적으로 과연 그 개인이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그다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네. 그것이 초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역시 뭐 어떤 이름표라든지 어떤 연관성보다는 직접적인 어떤 업무 능력과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CEO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사장 후보 추천위원 5명 가운데 외부 인사인 대우건설 사회이사 3명은 모두 내부 인사 출신을 지지했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 계속 지금 산업은행과 대우건설을 놓고 이런 비판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사추의 상석인 의장직을 산업은행 부회장이 또 수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산업은행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책임론이 또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기업 경영의 특성이 제도적인 부분하고 실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괴리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뭐 미국의 어떤 기업의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을 받아 썼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흠을 잡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을 할 때는 또 언제나 좀 그 괴리를 통해서 사적인 혹은 뭐 정치권의 입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방편이 항상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결정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뒤에서는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혼재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대우조선의 한 그 사태 때문에 몸을 사리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굉장히 서로 이유 배반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기업들의 어떤 안전망 또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산업은행 자체의 존재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제도들이 어떤 회전문처럼 이렇게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외부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외부로 열어서 다양한 CEO의 가능성을 열자라고 했는데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건설의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인터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박창민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국내 산업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전문성이 없는데도 좀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일단 추천위원회 구성 그 자체 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후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원이 선임이 됐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전권을 주고 나름대로 최고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위원회 구성 그 단계에서부터 과연 제대로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과연 그들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었는지,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제가 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 어떤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뭐 국가의 어떤 공적인 이 공공금융기관까지 이 합세되어 있는 이런 CEO를 결정하거나 어려운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 사실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정치와 또 기업 또 경제 부문이 이 엄밀히 말해서 각자의 역할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다, 이런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의 방향점을 저희가 좀 두면 좋을까요,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대우건설 사장 선임 과정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네.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독립성이거든요. 네. 이사회가 가장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거버넌스가, 네. 더 이상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그러한 이사회 거버넌스 체계가 아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경제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투명하고 전문성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시점이 맞다고 보고요. 네. 정치권에서 자꾸 낙하산에 대한 잡음이 나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을 필요로 하는 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오히려 혁신을 역행하는 경우고요. 사회이사 논란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사회의 독립과 또 적정한 사람을 CEO로 내세우는 이런 의사결정, 이 중요하다는 얘기 저희도 한번 새겨 듣고요. 또 관련 이야기 있을 때 전화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일부러 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면 그 당일의 인터뷰 두 개는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혁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에 혁신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11시쯤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폭염 주의하십시오, 이런 문자인데요. 이 무더위에도 땀 흘려 일하고 또 출퇴근하고 이런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넥타이와 자켓 보면 보는 사람까지 좀 덥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삼성 또 SK 네이버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 직원들에게 반바지를 입고 근무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시원하라는 편의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좀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로 바꾸자라는 신호탄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바지를 입는다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문화로 바뀔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또 현장에서는 조금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 문화와 혁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유효상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SK 관련해서 오늘 이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유공, 네. 과거 SK 유공이었죠. 이 시절에 검은 양복만 고집했던 이 기업이 이 정철길 네. 부회장이 나서서 아니 반바지 하나 개인 직원들이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자율과 혁신이 생기나라고 이야기하며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바지 착용이 확산되는 확산되는 방향인데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이 이벤트? 네, 최근 들어서 삼성도 수평적 조직 문화 얘기도 꺼내었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기업들한테 규제가 많고 조직 자체가 상당히 경직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반바지 자체를 얘기하는데 단지 상징성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반바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교수님? 사실은 우리나라를 특히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선도적 기업 전략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그 퍼스트 무버 스트래티지를 쓰고 있지 않고 패스트 팔로우를 하고 있죠. 네, 패스트 팔로우는 빠른 추격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보통 특징은 획일성하고 속도전이고 상명하복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단지 뭐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화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애플이나 구글이나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싶어하는 선진 기업들이 그런 복장 문화를 하고 있는 거가 마치 우리가 복장만 따라하면은 그들과 같이 위대한 기업, 소위 얘기하는 뭐 최첨단의 어떤 회사가 될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이 지향하는 바는 역시 재빠르게 조직을 통제해서 일사불란하게 이 앞서가는 기업을 따라잡는 방식인데 왜 앞서가는 기업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복장만 바뀐다고 그걸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문 사실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반바지를 강조해서라도 혁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업들의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혁신을 하려고 앞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본질적 문화는 안 바뀌었는데 반바지까지 강조할 정도로 기업이 혁신에 목말라합니다. 도대체 이 혁신이 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대로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리만 사태 이후로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요. 위기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벌써 한 8,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를 소위 얘기하는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상황에서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한 제로섬 게임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데들하고 차별하지 않고 소위 얘기하면 야구 방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기업을 잡아먹지 못하면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시간만 지나면은 조금씩 성장하던 상태에서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혁신을 부르짖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렇게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혁신을 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로는 부르짖는데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해야 되는 그 전략들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보통 행동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용어 중에 행동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가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을 갖는 걸 행동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조함을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행동 평양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직을 막 쫀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조직의 원래의 기능이 아닌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행동 편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에 상당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바텀업으로 소위 얘기하는 밑에서부터 의사 계진이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바뀌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행동 편향적인 그 슬로건이나 반바지나 이런 상징성도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강제적으로 반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조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왜 이러는가 이게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직원들한테 어떤 그 동의를 얻어낸다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는 거에서 오히려 좀 더 부작용이 심화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건 반바지가 아니라 그게 자발적으로 구성원들, 조직원들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얻어진 어떤 새로운 변화인지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뭐 댓글 중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수영복 입으면 정말 혁신하겠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퍼스트 무버들 가장 먼저 새로운 가치와 또 제품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부러움 때문인데 그런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 새로운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른바 유니콘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이 유니콘에 대해서 교수님이 방대한 분석과 또 책과 그 DNA를 분석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칭송을 했던 그런 서평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유니콘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그 유니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니콘 기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타트업 회사인데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다 부르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상장인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인,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숫자적으로는 1조 2천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유니콘 기업들이 최근 보면 급성장하고 있고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 초로 보면은 전 세계 174개가 나타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콘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네덜란드의 틸브루 대학의 에릭 교수라는 분이 174개 유니콘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좀 분석을 해놨는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가 수평적인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열린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가 포용성이 있는 조직 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거가 유니콘 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이런 조직 문화는 이런 쪽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자, 예전에는 말 그대로 신생 스타트업인데 1조 2천억 원 기업. 사실 그만큼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유니콘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유니콘을 꿈꾸는, 유니콘의 특성을 갖고 싶은 대기업들, 슬로건은 그렇게 부르짖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는데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기업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행정부나 이런 부분들 차원까지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런 좀 새롭고 유익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혁신, 기본적으로 어떤 DNA나 어떤 태도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가야 할까요? 네. 재밌는 거는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인 구조나 열린 커뮤니케이션, 포용성 있는 조직 문화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화나 다양화, 개방성, 확장성 이렇게 해서 소위 요새 얘기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핵심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 2등을 다투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보면 구글은 우버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네. 애플이라는 회사는 우버의 소위 카피캣이라고 부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소위 짝퉁 우버라고 부르는 디디 출신의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네네. 이러한 대기업들도 이러한 공유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뉴 이코노미의 선두주자들하고 케미스트리를 섞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같이 비즈니스를 코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행히도 이제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혁신이나 이러한 성공한 기업들하고 같은 조직 문화를 갖고 가고 어떤 협력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쪽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분 구조를 같이 갖고 간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협력 관계가 맺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실제로 전파되는 것, 그리고 톱다운 방식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요.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도 크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의 공유, 오픈, 또 확장성, 이런 것들이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좀 좋은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유효상 교수였습니다.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하네? 현대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펜테리움 IT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내게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퀴즈 대신 여러분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고요. 또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일주일에 한 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바로 발표된 가장 주요 경제 뉴스일 텐데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미 예전에 밝혔던 대로 추경 규모는 11조 원이고요. 여기에 공기업 투자, 정치금융 확대,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런 것들을 더하면 총 28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재정 국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6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초에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서 8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원 중에서 세계 잉여금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 9조 8천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히려 추경에 신중했던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서 추경에 나선 것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전기 대비로 0.5%에 그쳤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 또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경제가 받을 충격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대외 불확실성까지 높아졌으니까 추경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가장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상했던 바지만 구체적 쓰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관심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기업 구조조정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1조 9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1조 4천억 원 쓰고요. 또 중소조선사의 관공선이나 해경 함정, 군함 이렇게 61척을 발주하는데 1천억 원 쓰고, 또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과 보험에 4천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도 1조 9천억 원 쓰기로 했는데요. 조선업 같은 곳은 지금 대량 실업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곳에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억 원 정도 쓰고요. 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이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촉진, 혹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이런 곳에도 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외국환 평형 기금 확충을 위한 5천억 원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브렉시트나 지금 터키 구태타 이런 것 때문에 대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거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인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유업에 대한 맷집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구조조정과 민생 안정에 쓰는 돈 합쳐서 3조 8천억 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중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2조 3천억 원 쓰고요.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 밀착형 시설 정비나 지역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을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추경에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 지방재정 보강에도 좀 배분했는데요. 지방교부세로 1조 8천억 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9천억 원을 씁니다. 이 중에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거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과정이죠. 누리과정 편성 지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이 지방교육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금액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거니까 뭐 앞으로는 돈 없어서 무상보육 못하겠다 이런 말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했습니다. 예, 자 누리과정 가지고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물은 부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28조 원 재정 보강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장률 다 낮춰 잡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좀 성장률에 도움이 됩니까? 일단 이번 추경 편성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1%에서 0.2%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 효과를 포함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자리 6만 8천 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조선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가 한 4만 2천 개 정도 생기고요. 네. 직업훈련이나 창업 이런 것들을 통한 간접 일자리도 한 2만 6천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이 성장률 0.1%의 이 수만 개 일자리라는 설명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좀 눈에 띄는 다른 지원책들 있습니까? 이번 추경안에 보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인력을 확충해서 1년 내내 휴관 없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는데요. 해외를 보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또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이런 유명 박물관들은 정기 휴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것들은 매주 월요일날 휴관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은 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25억 원 정도의 추경 지원을 편성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과 미술관이 쉬는 날 없도록 운영이 될 수 있게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더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고 이거는 또 관광산업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또 청년 문화예술 공연에 18억 원, 그리고 박물관 미정 유물 등록 이런 것에 2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시간관계상 추경 얘기만 듣고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매주 금요일은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한 편 보다 보면 그 안에 사랑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경제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자, 금요일 이 영화 속의 경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볼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정글북입니다. 정글북. 네, 어릴 때 동화로 많은 분들이 봤겠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소설 120년이나 된 소설입니다. 120년이요? 네. 네. 영국 소설가 커플링이 1894년에 이 정글북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커플링에게 최연소 노벨문학상을 안겨주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사실 이 정글북을 흉내내거나 타잔과는 좀 다르지만 이 정글북의 모험담에 설레었던 어른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영화 내용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정글북이 많이 알려진 게 1967년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사 영화로 나왔습니다. 존 파브로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설에 대해서 대단한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네. 또 자신이 대단한 컴퓨터 그래픽을 더 씌웠습니다. 네. 이 원작과는 살짝 다른데, 하지만 거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 보면 이제 모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이제 CG다, 컴퓨터 그래픽이다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정글 속에 하늘과 물, 꽃나무, 늑대, 곰, 호랑이, 코끼리 거의 전부가 CG입니다. 실제 동물이 아니라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동물들이군요. 네. 예, 아바타도 살짝 떠오르는데 출거리 어떻습니까? 네, 모글리는 늑대와 함께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엄마 늑대, 그 락샤는 모글리를 이제 다른 늑대 새끼와 함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글의 왕인 호랑이 시어카는 다릅니다. 이 모글리는 인간일 뿐이고 언젠가는 이 정글을 망칠 수 있다.
나는 이 모글리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늑대 무리에서 결국 모글리는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 마을로 향하게 되고 이때 이제 표범인 바기라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곰 발루를 만나는데요. 이 곰과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또 모험을 한다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예. 자, 이 사람이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까, 어떤 위치일까, 이런 부분들 어릴 때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실사판으로 나왔군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 모글리와 정글북, 어떤 경제 이야기가 숨어있죠? 네, 이 모글리가 이제 이 늑대무리에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두고 늑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네. 이제 정글의 왕인 시어칸이 모글리를 내치지 않으면 내가 니네들을 공격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늑대들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 늑대라는 이 동물은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늑대는 무리고 무리는 늑대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집단 의식이 이제 강한 이런 이제 동물들인데요. 이렇게 왜 늑대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모였을까? 한 명보다는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보통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생각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을 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을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집단지성이요? 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집단지성은 이제 그러니까 한 개 개체의 이제 지적 능력을 넘어선 힘을 이제 종종 발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늑대들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집단지성 워낙 강조하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이 인간을 포함해서 협력하는 개체들이 진화 속에서 살아남고 또 세상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집단지성 유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아마 이 용어는 잘 아셔도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100년 정도 된 개념입니다. 아, 오래됐군요. 네. 저는 컴퓨터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단지성이 최근에 강조된 줄 알았는데 100년 됐습니다. 네.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미국의 곤충학자인 윌리엄 모턴 휠러가 개미를 보고서 네.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아, 개미한테서 왔군요. 네. 네. 개미, 그들의 구조, 발달, 행동이라는 책에 이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데요. 휠러는 개체로서의 개미는 되게 미미한데 이 개미들이 협업을 하면 아주 거대한 복잡한 거미집도 만들어내더라. 이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개미집을 만들어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미 자체의 지능은 낮지만 무리를 이루면 높은 이제 지능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건데 그러고서 보니까 벌이라든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새 그리고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물고기 여기에서도 보니까 집단지성이 관찰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집단지성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정치 그리고 경제 이런 이제 다양한 인간의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트워크 이런 것들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하는 회의가 일종의 이제 집단지성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자. 그러면서 네. 이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하면 집단지성을 한번 모아봅시다. 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아닌 팀원에게서 의견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집단지성이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하지만 또 단점이 있죠. 이런 회의를 너무 많이 하게 하면 조직이 관료화되고 또 의사결정이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이나 혹은 이제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종종 발생하는 함정이 또 이런 집단지성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 회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하자라고 얘기하면 회의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자, 인터넷의 발달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단지성의 개념이 강조가 된 게 바로 인터넷 때문입니다. 뭐 각종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사용자들이 그냥 직접 질문을 던지고요. 네. 또 다른 사용자가 답변하는 그런 답변하는 사이트가 있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최적의 답을 찾아 나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뭐 책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이 책이 좋은지 혹은 이 물건이 좋은지 볼 때 댓글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상품 후기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집단지성의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이런 영화 사이트 댓글이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리트윗을 하거나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글이나 이런 내용들은 의견을 계속 모으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제 집단지성을 모으는 하나의 과정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뛰어나고 초월적인 슈퍼맨 한 명의 리더가 탁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서
호불호부터 시작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것. 언뜻 보니까 결국은 뭐 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또 집단지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 이유, 바로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직이 주인의식이 있을 때 이런 집단지성을 구할 가능성이 이제 큰데요. 그 때문에 현대 경영에서도 많이 주목을 합니다. 네. 그 과거에 일본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을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해서 바꿨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인의식을 줬었을 때 근로자 혹은 노동자들의 행동이 바뀌고 회사의 제품이 달라졌던 대표적인 경영 사례입니다. 예, 그 과업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때 이 좋은 결과를 낸다. 하지만 최근에 브렉시트도 그렇고요. 물론 그게 좋다 나쁘다의 복잡한 의미가 숨어 있겠지만 과연 이 집단이 결정한다고 해서 꼭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브렉시트의 경우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항상 좋은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집단 지성과 집단 사고는 사실 이제 다른데 네. 집단 사고란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만장일치가 요구될 때 이제 그 집단이 내리는 엉터리 결정을 말합니다. 아, 네. 집단 지성과 집단 사고, 생각해봐도 사고한다는 건 단지 생각한다라는 정도고 지성은 무언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낸다 이런 차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쉽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단 사고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미국 케네디 정부가 쿠바 피그스만을 침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1961년에 미국이 이제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전복하자. 그러면서 1,400여 명의 쿠바 망명자들을 동원해서 쿠바를 공격했다가 네. 완전 대실패를 맛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나빠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이어지는데 쿠바가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 버리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런 멍청한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논의를 할 때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집단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또 브렉시트가 정확히 집단 사고다 이렇게 볼 수도 없겠지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를 내는 이 집단 사고, 그룹 띵킹, 이 원인은 뭘까요? 이게 이제 조직의 응집력이 너무 강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없구나, 또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외부 의견도 이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때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또 시간에 쫓기거나 외부에서 강한 비난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에 불리한 상황에도 뭔가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좀 엉뚱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 브렉시트의 경우도 영국인들만의 독특한 자존심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부의 아주 강한 자존심이라든가 우리가 최고다 이런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집단 사고의 하나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영화에서는 결국 이 늑대들이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토론할 때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모글리의 의견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집단 지성이냐 집단 사고냐 사실 우리가 이 영화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모글리가 이제 늑대들이 막 토론하는 것을 보다가 자신이 끼어들어서 내가 그냥 나갈게요. 이런 결론을 내는데요. 사실 영화 보다가 약간 이제 든 물음이 과연 이때 모글리가 안 끼어들었으면 늑대가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정말 집단 지성과 집단 사고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외부의 의견과 다양한 결론에 열려 있었을 때는 집단 지성이 될 수 있지만 꽁꽁 막혀서 저 이민자들 때문이야 우리가 손해봐라고 한다면 또 큰 손실을 입는 집단 사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응?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용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인의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류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네, 생생경제의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월화수목금 한 주간 생생경제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수는 9154님, 원마운트 티켓은 0426님께 드리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